2026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부산에서 개최 확정됐습니다. 세계는 지금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한국이 마침내 문화 수입국에서 주도국으로 탈바꿈하는 역사적 순간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전부터 각국의 유산 전문가들이 한국으로 몰려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왜인지 알고 계신가요? 바로 울산 방구대 암각화 때문인데요. 울산 방구대 암각화가 얼마 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죠. 여기 한 유럽 학자가 울산을 조사하고 한 발언이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돌 조각이라고 생각했던 것에서 인류의 원시 기억을 발견했다고 고백했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제가 준비한 충격적인 내용을 공개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온 문화유산 연구자 클라라 안데르손입니다. 유네스코 역사상 최초로 한국에서 열리는 2026년 부산 세계유산위원회를 준비하며 한국 유산 브리핑팀에 합류하게 되었죠. 솔직히 처음엔 단순한 사전조사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문화유산이라고 해봤자 경복궁이나 불국사 같은 건축물 정도겠지 하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첫 방문지로 정해진 울산 방구천 암각화를 보는 순간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스톡홀름에서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12시간 비행기 여행 동안 저는 한국에 대한 자료를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삼성, LG, 현대 같은 기업들로 경제 강국이라는 이미지는 강했지만 문화유산 분야에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생각했어요. 유럽 중심의 유산 담론에 익숙했던 저로서는 아시아 지역의 유산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스웨덴의 탄룸 암각화, 프랑스의 라스코 동굴, 스페인의 알타미라 동굴처럼 유럽의 선사 미술이 세계 표준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유네스코 본부에서 한국 개최를 결정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려서 처음 느낀 한국의 첫인상은 놀라웠습니다. 공항 자체가 하나의 문화공간처럼 느껴졌거든요. 전통 문화와 현대 기술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로비에 설치된 한국 전통 정원과 최첨단 디지털 아트가 조화를 이루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제 머릿속에는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아시아의 유산은 화려하지만 깊이가 부족할 거라는 생각 말입니다. 서울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다음날 아침 일찍 KTX를 타고 울산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풍경은 예상과 달랐어요. 산과 강이 어우러진 자연 풍경이 북유럽 못지않게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회의적인 생각이 있었어요. 과연 이런 곳에서 세계적인 유산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 말입니다. 울산역에 도착했을 때 첫 느낌은 평범했습니다. 작은 도시였고 특별할 게 없어 보였거든요. 현지 가이드인 박민호 씨가 저를 방구천으로 안내했는데 솔직히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차로 30분 정도 달려 도착한 곳은 정말 조용한 시골 마을이었어요. 주변에는 논밭과 작은 집들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천전리 암각화 현장에 발을 딛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바위 표면에 새겨진 고래, 말, 사슴들이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생생했거든요. 처음엔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렇게 선명하고 정교한 그림이 정말 7,000년 전 작품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현지 해설사인 김영수 씨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그림들은 7,000년 전 우리 조상들이 새긴 거예요.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그들의 삶 그 자체죠. 1971년 동국대학교 조사팀이 처음 발견했을 때 학계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동아시아에서 이렇게 오래된 암각화가 발견된 건 처음이었거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북유럽 암각화와 너무나 유사한 도상들이 여기 있었거든요. 특히 고래를 새긴 부분은 스웨덴 탄룸 지역의 청동기 시대 암각화와 놀랍도록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것이 훨씬 더 오래된 것이었어요. 고래를 새긴 민족의 흔적이 이렇게 생생하게 남아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보존 상태였습니다. 스웨덴의 탄룸 암각화도 유명하지만 이곳의 선명함은 정말 특별했어요. 바위에 새겨진 선 하나하나가 고대인들의 숨결을 전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암각화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고래의 등지느러미, 사슴의 뿔, 말의 갈기까지 섬세하게 표현되어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고도의 예술 작품이었습니다. 해설사 김영수 씨가 계속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암각화는 단순히 그림을 그린 게 아니라 당시 사람들의 종교적 의식과 일상생활을 담고 있어요.
고래잡이의 성공을 기원하고 사냥의 풍요를 빌었던 거죠. 발견 당시 학자들이 가장 놀란 건 이 지역이 고래잡이 문화의 중심지였다는 증거가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7,000년 전 이곳 사람들이 이미 체계적인 해양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그 말을 들으니 더욱 흥미로웠습니다. 이건 예술을 위한 예술이 아니라 삶을 위한 예술이었거든요. 스웨덴에서도 청동기 시대 암각화를 연구하면서 비슷한 패턴을 발견했지만 한국의 것은 훨씬 더 체계적이고 정교했습니다. 동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생활형 암각화라는 설명을 듣고 나서야 이곳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유물이 아니었어요. 살아있는 생활 유산이었습니다. 1971년 발견 이후 50여 년간 이 지역 주민들은 암각화를 자신들의 자랑으로 여기며 보존해왔습니다. 마을 할머니 한 분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암각화가 발견되었을 때 저는 아직 20살 처녀였어요. 그때 온 동네가 난리가 났죠. 우리 동네에 이런 보물이 있었다니 믿기지 않았거든요. 대학 교수님들이 와서 조사하고 신문 기자들도 와서 취재하고 정말 시끄러웠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50년 넘게 이 돌들을 지키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박물관에 갇힌 유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기억이었어요. 발견 이후 반세기 동안 지역 주민들의 삶과 함께 숨쉬고 있는 유산이었습니다. 또 다른 주민분인 이철수 씨는 발견 당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1971년 동국대학교 연구팀이 와서 조사를 시작했을 때 동네 사람들이 모두 신기해했어요. 그냥 바위에 그려진 그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7,000년 전 조상들의 작품이라니 놀랐죠. 그때부터 이 마을의 운명이 바뀌었어요. 전국에서 연구자들이 오고 관광객들도 오기 시작했거든요.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반세기 동안 이 지역 사람들의 삶이 암각화와 함께 변화해온 거니까요. 단순한 농촌 마을이 문화유산의 보고로 변모한 과정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마을 이장님인 박정수 씨도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이 암각화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학자들이 와서 설명해주니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훌륭했는지 알게 되었죠. 지금은 이 암각화가 우리 마을의 자랑이에요. 아이들도 어릴 때부터 이 이야기를 들으며 자라고 있고요. 하지만 현실로 돌아가니 문제가 생겼습니다. 유럽으로 돌아가서 동료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반응이 차갑더군요. 몇몇 학자들이 방구천 암각화의 유산 가치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동물 도상이 과연 보편적 예술인가? 라는 논쟁이 시작되었죠. 파리 소르본 대학의 피에르 디본 교수는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아시아의 원시 미술을 과대평가하는 것 아닌가요? 라스코 동굴이나 알타미라와 비교할 수 있을까요? 유럽의 구석기 미술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봅니다. 게다가 1971년에야 발견된 것이라면 진정성에 의문이 듭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현장에서 느꼈던 그 감동이 과연 학술적으로 타당한 것인지 의심스러워졌거든요. 유럽 학계에 권위 있는 교수들이 이렇게 평가하는데 제가 잘못 본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런던 대학의 마거릿 브라운 교수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시아 지역의 암각화는 주로 생활용품이나 동물 그림에 그치죠. 유럽의 동굴 벽화처럼 상징적 의미나 종교적 깊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현대에 와서 발견된 것이라면 보존 상태가 너무 좋은 것도 의심스럽고요. 베를린 대학의 하인츠 밀러 교수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1971년에야 발견된 암각화라면 보존 상태가 의심스럽네요. 진짜 원형이 유지되었을까요? 현대적 복원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은 없나요? 그리고 동아시아 지역의 암각화가 유럽의 것과 같은 수준의 예술적 가치를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의구심들이 학계에 퍼져나갔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제임스 윌슨 교수도 학회에서 발표하기를 아시아 지역의 암각화는 대부분 일상생활의 기록에 불과하다. 유럽의 동굴 벽화가 가진 종교적, 상징적 의미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2026년 위원회에서 등재 추진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한국 유산에 대한 국제사회에 보이지 않는 편견을 느꼈습니다. 화려한 문화유산만 우대하는 현실 속에서 방구천 같은 소박한 유산은 설 자리가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놓친 게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현장에서 느꼈던 그 강렬한 감동이 단순한 착각일 리는 없었습니다.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야겠다고 결심했죠. 두 번째 한국 방문에서 저는 완전히 다른 한국을 발견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해설을 해주고
물길 돌보기 운동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암각화 보존을 위해 전국에서 모인 자원봉사자들도 만났습니다. 이들의 열정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서울대학교 고고학과 김태준 교수님이 저를 현장으로 데려가셨습니다. 클라라 박사님, 한국의 보존 기술을 직접 보시죠. 1971년 발견 이후 50여 년간 우리가 어떻게 이 유산을 지켜왔는지 말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보존하는 게 아니라 연구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찾았어요. 첨단 3D 스캐닝 장비로 암각화를 디지털화하는 모습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밀리미터 단위로 정확하게 스캔하여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있었어요. 서울과 부산에서 온 학자들과 협업하며 한국의 보존 기술 수준이 세계 최고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부산대학교 고고학과 최현진 교수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암각화를 보존하면서 동시에 연구도 지속하고 있어요. 최신 기술을 활용해서 암각화의 연대 측정도 다시 하고 제작 기법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7,000년 전 이 지역 사람들이 생각보다 훨씬 정교한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더 놀라운 건 시민 참여였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시민들이 하나로 움직이는 한국형 보존 모델을 목격했죠. 매주 토요일마다 시민들이 모여 암각화 주변을 정화하고 아이들에게 역사를 가르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유산이 아니라 하나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울산시청 문화재팀 박현수 주무관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암각화를 단순히 보존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교육 현장으로 만들고 있어요. 1971년 발견 당시만 해도 학술적 가치에만 집중했는데 지금은 시민들의 문화적 자산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매년 1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아오고 전국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와요. 실제로 전국의 학교에서 견학을 오고 해외 관광객들도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 온 관광객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일본에도 암각화가 있지만 한국의 것만큼 오래되고 정교하지는 않다고 했습니다. 지역 문화해설사 이순자 씨의 이야기가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중학생이었을 때 이 암각화가 발견되었어요. 그때는 그냥 신기한 그림 정도로 생각했는데 지금은 제가 직접 해설을 하고 있네요. 50년이 흘렀지만 이 돌들은 여전히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매번 해설할 때마다 새로운 감동을 받습니다.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는 김미경 씨도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살다가 은퇴 후 이곳으로 이사 왔어요. 처음에는 조용한 시골 마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암각화를 보고 나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7,000년 전 조상들의 숨결이 느껴지는 곳에서 산다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유산의 가치는 화려함에 있지 않다는 것을요.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지키고 이어가느냐에 있었습니다. 방구천 암각화는 바로 그런 살아있는 유산의 표본이었어요. 7,000년 전 고래잡이들의 이야기가 1971년 발견을 통해 현대에 되살아나고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감동을 세계와 나누고 싶었습니다. 암각화 관련 다큐멘터리 공동 제작을 제안했죠. 한국 방송사와 스웨덴 공영방송이 함께 작업하기로 했습니다. 제작팀은 2026년 위원회에서 상영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촬영 과정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발견 당시 대학생이었던 70대 할아버지 박경식 씨는 그때는 정말 온 나라가 들썩였어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고대 유산이 있다니 자랑스러웠죠. 신문에 대서특필되고 방송에도 나오고 정말 신기했습니다라고 회상하셨습니다. 20대 대학생 이지연 씨는 이 암각화를 보고 고고학을 전공하게 되었어요.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순간이 너무 감동적이었거든요. 7,000년 전 사람들의 마음이 지금도 생생하게 전해지는 게 신기해요라고 말했습니다. 세대를 초월한 연결고리가 있었어요.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 방구천 암각화의 예비등재 보고서를 제출할 때 가슴이 뛰었습니다. 생활유산 중심 보존 사례가 유네스코 내부 평가 자료로 사용되기 시작했어요. 울산의 조용한 마을이 국제문화외교의 시험장이 된 거죠. 저는 이 변화의 한복판에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한편 부산은 위원회 개최를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백스코에서 열릴 회의를 위해 동시통역시설을 확충하고 세계 각국 대표단 숙소를 준비했어요. 부산시 관계자들이 직접 방구천을 방문해서 현장을 둘러보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방구천은 시민보존학교로 탈바꿈했고 세계유산 준비 현장학교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1971년 발견 이후 55년 만에 국제무대에 서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매주 전국에서 문화유산 관련 전문가들이 찾아와서 세미나를 열고 학술 대회도 개최했습니다. 저는 스웨덴으로 돌아가서도 이 사례를 소개하며 여론을 환기시켰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학회에서 발표한 한국형 유산 보존 모델이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동료들이 하나둘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50년간의 보존 과정에서 시민 참여가 핵심이었다는 점이 유럽 학자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의 에릭 한센 교수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클라라, 당신이 소개한 한국의 사례가 정말 인상적이네요. 우리 유럽에서는 정부 주도로 유산을 보존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처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모델은 새로워요. 2026년 회의 전부터 국제적 유산 담론에 한국식 보존 모델이 등장했습니다. 유럽 학자들 사이에서 코리안 메소드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세계가 아직 오지 않았지만 한국은 먼저 준비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마침내 큰 결심을 했습니다. 암각화 보존팀의 1년 계약 연장을 신청한 거죠. 가족들은 걱정했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이 될 거라고 말이에요. 1971년 발견 이후 이 유산을 지켜온 모든 사람들의 노력에 제가 동참하고 싶었습니다. 다큐멘터리 예고편이 칸 다큐멘터리 페스티벌에서 상영되어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프랑스 관객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을 때 눈물이 났어요. 한 프랑스 관객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한국 사람들의 유산 사랑이 이렇게 깊은 줄 몰랐어요. 유네스코 내부에서는 2026년 한국회의에서 방구천 사례를 주제 세션으로 검토 중이라는 소식도 들렸습니다. 파리 본부 관계자가 저에게 연락해서 클라라 박사의 보고서가 내부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어요. 유산은 건물이 아닌 기억과 의미의 재생산이라는 메시지가 점점 더 부각되었습니다. 방구천은 작지만 강한 한국 유산의 상징으로 부상했죠.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한국의 저력을 느꼈습니다. 조용하지만 확실한 변화의 물결이었어요. 지금 저는 울산에 잠시 머물며 주민들과 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암각화 앞에 서서 다짐합니다. 어제는 서울에서 온 한 가족을 만났습니다. 김정호 씨는 아이들에게 우리 역사를 보여주고 싶어서 왔다며 책으로만 보던 암각화를 직접 보니 정말 감동적이다고 말했습니다. 10살 딸 김유빈 양은 고래 그림이 정말 살아있는 것 같아요. 옛날 사람들이 정말 똑똑했나 봐요 라고 말하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유산의 진정한 가치는 전문가들의 평가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 있다는 것을요. 7,000년 전 조상들이 새긴 그림이 지금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지난주에는 일본에서 온 관광객 그룹을 만났습니다. 가이드를 맡은 다나카 씨는 일본에도 암각화가 있지만 한국의 것만큼 오래되고 정교하지는 않다며 특히 고래 그림의 사실성이 놀랍다고 감탄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문화유산이 가진 국경을 초월한 힘을 느꼈어요. 중국에서 온 학자 그룹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베이징 대학교 고고학과 장혜희 교수는 중국에도 많은 암각화가 있지만 한국의 방구천 암각화는 독특하다며 특히 해양 문화와 연결된 점이 흥미롭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시아 문화권에서도 이 유산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는 증거였어요. 며칠 전에는 독일에서 온 연구팀도 만났습니다. 하이델베르크 대학의 슈미트 교수는 유럽 중심의 선사미술 연구에서 벗어나 아시아 지역의 암각화를 재평가해야 한다며 한국의 방구천 암각화가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처음 느꼈던 감동이 다른 유럽 학자들에게도 전해지고 있었어요. 마을문화센터에서 열린 국제 세미나에서 저는 발표를 했습니다. 방구천 암각화는 단순한 유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문화라고 강조했어요. 청중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특히 한국 학자들이 보여준 보존 기법과 시민 참여 모델에 대한 관심이 높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한국 연구원들과 함께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1년간의 연구를 마무리하는 의미였어요. 연구원들의 자녀들도 직접 만든 그림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7,000년 전 암각화를 모방해서 그린 고래와 사슴 그림들이었어요. 마을을 떠나는 마지막 날, 저는 다시 한번 암각화 앞에 섰습니다. 7,000년 전 조상들이 새긴 고래들이 여전히 생생하게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들은 마치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세계에 전해줘서 고맙다고 말이죠. 이제 1년 후면 정말 전 세계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 울산이 세계문화유산의 중심이 될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설렜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작은 돌 조각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이렇게 큰 울림을 만들어낸다는 게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때로는 가장 소박한 것이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같습니다. 방구천의 고래들이 7천년을 건너뛰어 1971년 우리에게 모습을 드러내고 지금도 계속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진정한 문화유산은 화려함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기억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의 노력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알게 되었어요. 1971년 발견 이후 55년간 이 유산을 지켜온 울산 사람들의 마음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지 궁금합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소중히 지켜야 할 우리만의 유산이 있다면 그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한국의 작은 마을이 세계유산 담론을 바꾼 이 놀라운 이야기를 널리 알리기 위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특별한 사연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월드와이드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